중국과 홍콩이 침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러 이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그걸로 외화벌이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빚내서 집사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 터진다. 구조조정 안 하면 정말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어려워지고 또 거기에 따른 또 후폭풍으로 중국이 어려워지고 그럼 우리는 또 중국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서로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우리도 상당히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상당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대외 수출 자체가 지금 계속 지금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하다 최근에 뭐 한 자릿수 약간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대중국 수출이 지난 한 15개월 연속 계속 하락해 왔고요. 하다못해 그 수출과 수입 뺀 것, 그러니까 무역 수지로 보면 거의 현재까지 11개월, 아마 이번 9월까지 포함하면 12개월 연속, 1년 연속 그냥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것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한 50, 그러니까 전체 우리 반도체 수출이 한 5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패권 경쟁 이렇게 하면서 중국으로의 여러 가지 무역 제재도 있고 기술 제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그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 만들고 뭐 스마트폰 만들고 그래서 수출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더더욱 이제 전체적인 구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수출 중에 한 24%가 중국으로 갔거든요. 거기에다가 홍콩으로 간 것까지 포함하면 한 거의 30%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중국과 홍콩이 침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 동력으로 삼았던 것이 수출이에요. 수출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소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해온 거죠. 근데 그것이 다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1.5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 하향 조정을 했죠. 세계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저성장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재 성장률이 완전히 깎이면서 제로 성장할지 그러니까 제로 경제까지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딱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크게 세 개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트를 제가 한번 잠깐 보시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1975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실제 이제 움직임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제가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냥 거의 일직선상으로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70년대, 80년대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14%까지도 성장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 하다가 얘가 계속 미끄럼 타고 있었다가 얘가 지금 2008년, 1997년대 외환위기를 겪어가지고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고, 그 다시 또 플러스 성장을 하는 듯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면 잠재 성장률이 한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2%도 안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 1.4%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여태까지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한 개는 뭐냐면 인구 구조가 계속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두 자리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젊은 인구가 계속 공급이 된 거예요. 그 젊은 인구가 굉장히 양질의 젊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렇게 오면서 산업화 역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이게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의 도리어 이제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버든 도리어 이게 도리어 인구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 더 정확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반세계화, 역세계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예전 같지 않아요. 도리어 GDP 대비로 보면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적 자원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외국에서 기술 도입하고 자본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자원, 천연 자원 가져와서 정말 우리의 양질의 노동력 가지고 물건 만들어 수출하고 그래서 또 벌어들인 왜 가지고 더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의 그 인구 고령화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 17.4%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올해 아마 18% 이제 넘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지고 2025년 되면 20%될 거라고 하는데 24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20% 되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도 하는데 보통 한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잠재 성장률이 한 2.5%는 3.5%포인트 감소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 2% 수준인데 10%포인트 높아지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보다 그러니까 한 28%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일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걱정을 저는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우리 내부 문제도 있고,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미중 패권 가운데에서 그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무슨 뭐 투자 규제라든가 이번에 뭐 반도체 가드레일법 나왔습니다마는 어쨌건 뭐 자꾸 이렇게 제약을 하고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쨌건 중국이 가장 큰 세계적인 시장이니까 여기를 잃을 수도 있다, 혹은 중국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체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냥 아까 크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인구 고령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제 탈세계화가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산업 구조가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단순한 우리 그 뭐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더 본격적인 여러 가지 뭐 고성능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재생 에너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여러 이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수출하고 그걸로 외화 벌어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조정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중국 덕분에 그냥 편하게 먹고 사는 측면이 있어요. 중국이 옆에 있는데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수출만 많이 하면 같이 더불어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제 침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같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가 너무 소위 그 수출 대상 국가로 보면 너무 몇 개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 아세안, 미국, EU, 일본 이것 빼면 없어요. 그리고 또 상품도 보면 우리 제품 지금 뭐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철강 있고 뭐 중화학공업 몇 가지 더 이제 포함이 되는 그 정도인데 더 이게 사실은 수출 지역도 다변화해야 되고 수출 상품도 더 다변화 플러스 고도화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게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좀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체 우리 체질을 굉장히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또 우리 수출 국가 대상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밸류 체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산업들, 거기는 이제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쪽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계 시장이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각 블록별로 뭐 그런 생산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 혹은 무슨 경쟁력의 저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체질적으로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위기는 이제 위험과 기회가 있는 건데, 이것도 딱 그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 여태까지는 반도체? 아, 그래, 그거는 뭐 우리가 직접 하기는 너무 뭐 이거 인건비 많이 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에 일본한테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뭐 한국과 이제 대만한테 하라고 이제 기술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또 수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중국 통해서, 중국에서 거기 이제 여러 전자제품 만들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밸류체인이 있었는데, 이 본격화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는 아, 이게 아니네, 우리가 직접 거기에서 소위 그 기술을 주도하고 생산도 주도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쪽으로 이제 모든 그러한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기업들,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가니까, 거기에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 과잉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도 거기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우리가 생산하는데 이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기술 경쟁에서 도리어 처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 요인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반대로 이제 기회 요인은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어쩌겠냐는 거죠. 그럼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아가지고, 중국이 반도체 뭐 2차 전지는 이미 뭐 우리를 추월했다는 측면도 어느 정도 일부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반도체까지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경쟁력을 어느 분야에서 가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쩌면 중국을 따돌리는 측면에서는 참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미국이라는 팩터가 도리어 더 강한 그런 어떤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강자로 등장하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아니 기술 경쟁에 도리어 더 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외생적인 문제 그리고 인구 같은 어떤 또 내부적인 문제 더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역대 최대의 그 가계부채 문제 이게 있죠. 그리고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도 뭐 사실 그 버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뭐 보통 뭐 100%가 GDP 대비 100%가 넘는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연초까지 이게 지난해 말 뭐 한 105%까지 됐다가 연초에 한 102%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 105% 수준까지 막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 이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못지 않아요. 비슷해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되고, 거기서 전후방 연간인구까지 따지면 비슷하게 한 25%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막 그 침체가 되면서 거의 한 20-30% 떨어졌다고 보잖아요. 떨어지니까 이게 막 역전세 나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막 부도 위기에 막 몰리고 분양이 안 되고, 또 그래서 뭐 여러 제2금융권 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이러니까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역전세의 경우에 뭐 전세 반환 대출을 뭐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최근에는 뭐 50년 만기 그렇죠. 그런 그 아주 논란이 주택 많았죠. 담보 대출까지 한다든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창구 지도까지 해가지고 가상금리만 높이지 말라 이러니까 막 그게 결국 뭐예요? 정부가 뭐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던, 특히 그동안 막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너무 뭐 내가 뭐 이러다가 내가 어쩌면 fear of missing out 해가지고 나만 이거 완전히 빈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 해가지고 더 집을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또 부채가 다시 높아졌어요. 그래서 105%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게 얼마냐면 2,925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로 보면 한 150%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단연코 1위예요. 단연코 1위. 여기 뭐 그 OECD 31개국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 맨 왼쪽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큰 뇌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중국의 뭐 그 PIR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그냥 그 평균 가게가 그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려면 이게 뭐 29년인가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야지만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집을 사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이게 바로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뭐 이생망이다 해가지고 뭐 이제 포기하고 뭐 그래서 이제 모두 불행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막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정말 만만하지 않다 뭐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계부채 관리를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계속 빚내서 집 사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도리어 빚내서 집 사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GDP 대비 한 80% 넘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높아지면 결국 사람들이 결국 빚을 많이 내면 이게 계속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더 떨어져 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소 뭐 현재 상태가 유지해가지고 그럼 내가 계속 그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갚기 위한 그 이자 부담 때문에 내가 소비를 못 해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GDP에서 차지하는 그 수요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수요예요. 근데 소비 수요가 위축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 부동산 경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중국의 그 정부는 굉장히 경직적이고 독재지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는 전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걸 잡으려고 해야 되지.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정말 어떻게든 점진적으로 안정 하향화 추세로 유도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어포더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걸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지만 사람들이 행복하고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걸 계속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빚내서 집 사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 터진다. 그게 터지는 이유가 뭐 이게 너무 높아지니까 이 금리는 막 높아진 상황에서 못 갚아가지고 그게 막 역전세가 문제가 본격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제 거기에서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도 있고 뭐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미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외생적 충격이 있어서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상황이 더 나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아까 뭐 그 경제와 우리 인간의 몸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야말로 인구 고령화도 중국보다 보면 우리나라 아까 18%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중국 14%밖에 안 돼요. 출산율도 보면 지난해 보면 중국은 1.09명인데 우리나라는 0.78명이잖아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가계부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60% 남짓인데 우리는 150%가 될 테고 우리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당뇨병에다가 고혈압에다 하이 콜레스테롤인데 이걸 구조조정 안 하면 정말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또 그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 주체들,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위기 문제들을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걸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이 위험에서 정말 완전히 폭망하지 않고 정말 구조조정 열심히 잘해서 국가 그리고 기업 우리 개인이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강원대 이현웅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